자, 이번에는 압축기부 검사와 수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의 대기는 작은 입자와 먼지, 매연 등 이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양의 공기와 함께 엔진으로 들어가서 케이스나 블레이드나 베인에 축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축기 블레이드 저기 인테이크 쪽을 들어가고 바로 다음에 압축기 블레이드가 먼저 만나잖아요. 그래서 블레이드에 축적되는 이 이물질들은 공기 역학적으로 효율을 되게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엔진을 성능을 저하시키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물질의 누적을 해서 가속 성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배기가스의 온도의 상승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물질들이 압축기 안에 많은 양이 축적된다면 엔진 전체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주기적으로 검사, 세척, 수리 등 여러가지 작업들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수리 첫 번째 방법으로 블렌딩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뭐냐면 그냥 뭐랄까 좀 공구나 사포 같은 걸로 이제 깎아내서 손상된 부위를 깎아내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압축기 블레이드 표면에 발생된 손상은 일반적으로 다 항상보다 제작사에서 정한 그 허용 한계치가 있어요. 그 한계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미한 수리를 하는 것이지, 만약에 많이 손상되거나 이러면 어떻게 된다? 익스체인지, 교환해야 됩니다. 교환. 그래서 블레이드 뒷전에 찍힘이 수리 허용 범위 내에 발생했다면 블렌딩 절차에도 수리하는 거고, 블렌딩은 공력 동구나 손으로 줄, 숫돌, 사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손상 부위를 제거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블렌딩은 손상된 곳에 응력 집중을 줄여주고 공기 역학적인 모양이 되도록 블레이드 길이에 평행하게 얇고 매끄럽게 해준다. 부드럽게. 그 다음에 수리하고 나서는 유관 검사나 형광 침투 검사 등 최종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이고, 보시면 응력이 뭐였죠? 우리 영어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이렇게 일부 손상된 부위는 스트레스가 집중돼서 더 크게 손상으로 확장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위를 줄여주기 위해서 수리를 해주는 겁니다. 보시면 자, 이렇게 니크 이렇게 찍혀서 파져 있는 거를 니크라고 표현합니다. 아까 이렇게 수리되어 있으면 요거를 그냥 놔두면 이렇게 균열이 진행하거나 이렇게 퍼지겠죠. 이걸 어떻게 해주냐? 이렇게 기준치 허용 한계치 이내다라고 그 제작사 TO의 매뉴얼에 나와 있으면 사이즈 재보면 나옵니다. 사이즈 길이가 있어요. 그 기준치를 벗어 기준치 이내다 하면 이렇게 깎아냅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깎아내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것이죠. 여기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공기 역학적으로 크게 뭐 약간의 손실은 있겠지만 이 전체를 교환하는 것보다는 손실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요렇게 깎아내거나 요 끝부분이 이렇게 뭐 찍혀서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 이렇게 부드럽게 깎아내는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뭐다? 블렌딩 수리 방법이다. 크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엔진 특기들도. 근데 곧 있으면 8월이면 여러분 특기 선정이 되는데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얼굴을 못 봐서. 그 다음에 수리하는 방법 중에 전자빔 용접법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블레이드를 용접하거나 펴는 것은 특수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창정비 오버홀이나 공장에서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자빔 용접 기술은 열에 의한 변형이 작고 보다 정밀한 치수를 유지할 수 있어서 아주 좋다. 그래서 전자빔 용접은 밀폐된 진공실에서 하게 되는데, 이는 산소량을 조절함으로써 대기 상태에 용접하는 것보다 용접 지점에 열을 더 잘 집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비드도 좁게 할 수 있고 장력도 적다. 비드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두 개의 철판을 용접을 해서 이렇게 용접봉을 녹여서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러면 용접봉이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녹으면서 원래 원재료에 더 들러붙는 현상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비드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많으면 별로 안 좋겠죠. 그래서 좁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쪽 면과 이쪽 면을 부드럽게 평평하게 만들어 주려면 비드가 크면 이렇게 볼록, 단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볼록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크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작은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자빔 용접법이 유리하다. 잔류 운용도 적고. 왜냐하면 용접을 하다 보면 이게 열에 의해서 녹여서 붙이기 때문에 요 용접한 부위는 좀 약해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잔류 운용이 생기기 때문에 붙어 있기 때문에 남아 있기 때문에 약해질 수 있다. 자, 전자빔 용접법에 하는 방법입니다. 작업하는 모습이고요. 이게 자, 작업 물체를 여기다 놓고 여기 전자총을 가지고 이렇게 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렌즈 방향 코일을 봐서 확대해서 보고 광학 시스템으로 확대해서 보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수냉각 장치도 옆에 있고요. 작업대를 움직여서 용접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라즈마 분사 코팅 방법. 이 코팅법은 부품을 수리하는 방법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할 부품에는 상온으로 현재 있는 현대 온도 상태 요거를 상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상온이지만 이 코팅은 고속 고열 상태에서 금속가스를 순간적으로 녹여서 분사시켜서 붙이는 방법입니다. 플라즈마 분사 코팅 작업이 공정이 간단하고 제품은 크게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또 열 영향의 변형이 적어서 아주 장점이 크다라는 거죠. 여기 좋습니다. 블레이드 루트가 많이 닳았다면 플라즈마 코팅을 해서 원래 치수로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블레이드 팁 간격을 원래 치수로도 만드는데 아주 적합하고요. 그래서 압축기가 작동하는 중에 발생하는 케이스나 블레이드의 접촉면, 이렇게 전체적인 케이스에 블레이드가 회전하잖아요. 그러면 이쪽 면, 끝쪽 면이 블레이드 끝과 케이스가 접촉하면서 많이 닳게 되기 때문에 팁 간격이 커지게 됩니다. 이때 압축효율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요거를 원 상태, 원 치수로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플라즈마 분사 코팅 작업입니다. 보시면 손상된 블레이드를 옆에서 플라즈마를 녹여서 분사시켜서 코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된 작품이다. 자, 여기 보시면 전극이 있고 냉각수인데 이거 원리는 간단하게 말하면 플라즈마 Z가 금속 분말을 녹여서 이렇게 가스가 들어오면서 분말이 같이 들어오면서 녹여서 분사해서 코팅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레이드 교환입니다. 블레이드 교환은 일반적으로 단계별 또는 전체 로트에 대해서 교환할 블레이드 숫자에서 제한을 받습니다. 너무 많을 경우는 엔진 전체를 교환하고요. 숫자를 많이 교환하지 말라고 대안을 두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모멘트 중량을 고려해서 압축기가 균형을 유지하면서 회전하도록 정확한 교환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블레이드가 여러 개의 방사형으로 장착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방사형으로 장착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쪽 블레이드를 교환하면 이 반대편은 그 블레이드도 얘 무게가 만약에 100짜리였는데 50짜리로 바뀌었다. 그럼 얘도 그거에 맞춰서 균형에 맞춰서 모멘트 중량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둘 다 교환을 해줘요. 그래서 밑에 보면 짝수의 블레이드를 갖고 있는 압축기 단계에서는 하나의 모멘트 중량이 안 맞으면 두 개의 블레이드를 교환해야 됩니다. 손상된 블레이드 어떻게? 정반대쪽 블레이드도 하나의 쌍으로 함께 교환하는 게 원칙이다. 근데 이게 만약 짝수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해서 120도 간격으로 3개를 교환합니다. 홀수일 경우에. 자, 여기 설명이 다시 나왔네요. 압축기 단위 홀수의 블레이드를 갖고 있다면 같은 상황에서는 120도씩 떨어져 있어서 있는 3개의 블레이드를 함께 교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까는 이렇게 했잖아요. 이쪽 거 교환하면 이쪽 거 바로 반대편이었잖아요. 근데 홀수다 그럴 때는 여기에서 110도 간격으로 3개를 교환합니다. 압축기 블레이드가 개별로 장탈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경우에는 압축기 롯데 균형 검사 없이 교환할 수 있는, 미안합니다. 없입니다. 블레이드의 최대 개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 최대 개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균형 검사를 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 블레이드는 서로 교체하는 균형추를 달아주기도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봤는지 모르겠지만 자동차 바퀴 휠을 교환하거나 타이어를 교환할 때 하고 나면 바퀴 축의 회전을 막 시켜봐서 중심이 잘 맞는지, 얼라이먼트가 맞는지
축이 맞는지 요걸 계속 회전시켜 봅니다. 그러면 안 맞으면 균형추나 무게추를 추가로 해서 이 무게중심을 맞춰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블레이드 교환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180도. 만약 호수다 그러면 120도 간격으로 이게 교환하는 모습이고요. 우리 여러분 루트 이렇게 해서 뺐다 꼈다 하는 거 아시죠? 자, 네. 이번은 로터 브레이드가 아니라 스테이터입니다. 바깥쪽에 있는 거. 바깥쪽에 있는 건 스테이터 베인과 압축기 케이스의 작은 손상에 대한 수리는 일반적으로 블렌딩이 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균열은 보통 불활성 가스 용접으로 수리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손상에가 다음 페이지 나와 있는데, 만약 용접 비드가 아까 비드 설명드렸죠? 용접 비드가 조립이나 공기 흐름에 방해가 된다면 가능한 한 원래 모양에 가깝게 갈아서 마무리해 줍니다. 용접 비드가 생기면. 자, 보시면 바깥쪽이니까 바깥쪽에 이렇게 케이스 쪽에 이렇게 균열이 갈 수 있습니다. 이럴 거를 불활성 가스로 용접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은 용접할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연소실 검사 수리, 연소실의 일반 사항. 가스 터빈 엔진의 고온부 검사 중 가장 빈번한 결함이 되는 게 균열입니다. 균열.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균열은 여러 형태로 일어날 수 있으며, 균열들이 허용한 게 안에 있는지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제작사의 정비 매뉴얼 TO를 따르는 것입니다. TO 테크니컬 오더입니다. 그래서 고온부기 때문에, 연소실이잖아요. 고온부기 때문에 연소실 내부를 검사하는 것은 뭘로 한다? 보어스코프나 비디오 스코프로 점검을 한다. 여러분들 보어스코프 있습니다. 우리 검사 중 한계를 넘어선 결함이 발견되면 연소실을 분해해서 교체나 적절한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품, 아까 연소실도 마찬가지지만 부품이나 결함 위치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놔뒀다가 그냥 잠깐 수리를 하는데 뭐 어떤 부위였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잉크나 분필을 사용해서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소실의 바깥쪽 케이스 외부를 검사할 경우에는 열 반점이나 배기 누설 또는 휜 흔적이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스터빈 엔진을 보면 인테이크, 압축기, 연소실, 터빈, 배기구 이렇게 보면 연소실 부위의 케이스 부분에 보면 색깔이 약간 열에 의해서 변형된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정상적인 변형 색깔이 아니라 열 반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소실 내부에는 국부적인 과열, 균열, 과도한 마모가 있는지도 같이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료 노즐에 탄소 퇴적물을 세척하고 유연해진 퇴적물을 연한 소리나 나무 조각으로 닦아내야 됩니다. 퇴적물이 누그러졌을 때 여과된 공기를 불어내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 막 계속 긁어내는 것이 아니라, 연료 노즐을 딱딱한 도구로 문질러 철사 솔로 비벼 문질러 닦는 것은 연료 노즐의 분사 특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연한 소리나 나무 조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로 불어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터빈 검사입니다. 이번에 터빈 검사 역시 마찬가지 보스코프 또는 비디오스코프 아니면 분해 후 검사를 합니다. 터빈에는 가열과 냉각으로 인한 압축과 인장이 여러가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은 균열들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세한 균열은 초기 균열이 응력을 덜어준 후 균열이 더 이상 커지지 않기 때문에 터빈 블레이드 외에는 대부분 허용되므로 수리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터빈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손상은 또 뭐가 있다? 부식도 있다. 가스가 금속 표현을 흐르면서 부식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 속의 분술분들이 부딪혀서 발생하기 때문에 부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터빈 힐 검사와 수리는 그림과 같이 응력 파괴 균열은 블레이드 앞전의 기회에 따라서 균열이 미세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 앞전뿐만 아니라 뒷전의 잔물결 모양의 리플은 상당한 과열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특별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B는 과열로 생긴 파상으로 인해서 변형은 파상으로 해서 생긴 앞전에 따라서 애플 두께 달라지므로 블레이드 앞전의 변형도 점검. 이게 보시면 이렇게 찍힌 그런 결함이 있을 수 있고, 여기 전체적으로 이렇게 휘었잖아요, 그렇죠? 변형이 일어난 형태입니다. 여기는 균열,
찢어진 형태, 그 다음에 여기는 변형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눈으로 보거나 비디오 스코프로 봤을 때, 보호 스코프로 봤을 때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주 봐야지 뭐 자주 안 보면. 가끔가다 항공산업기사 작업형 시험할 때 사진을 주거나 아니면 진짜 비디오 스코프를 갖다 놓고 결함을 어떤 결함인지 확인해 봐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세요. 그래서 결함 유형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터빈 노즐입니다. 터빈 노즐은 우리 스테이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벼운 찍힘, 니크, 그 다음 움푹한 곳, 덴트, 볼록하고 손가락으로 살짝 누르면 들어가는 부분, 이런 것들을 덴트라고 표현합니다. 이 깊이에도 한계가 또 있죠. 한계 내에 든다면 당연히 수리가 허용되는 것이죠. 베인이 굽어 휘어 있는가 점검하고, 이러한 현상은 연료 노즐의 결함을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외부 물체의 충격으로 생긴 결함을 점검해야 하며, 숫자들을 사용해서 손상된 부분은 블렌딩, 앞부분에 설명했듯이 블렌딩 해줘야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 터빈 블레이드 마치 노즐 베인도 교환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잠시 나갔다 왔습니다. 자, 앞에 설명했듯이 터빈 노즐에 또 간격 점검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터빈 노즐 바깥쪽 끝쪽에 보면 케이싱하고 여기에 블레이드 팁하고 간격을 점검하는, 역시 마찬가지 제작사 TO에 허용 오차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점검 절차라든가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근거를 뭘로 해야 된다? 제작사의 매뉴얼, 정비 매뉴얼, TO, 테크니컬 오더입니다. 기술 도서입니다. 이거에 근거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 허용오차 범위 내에 있다면 그냥 수리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라면 교환하는 게 맞죠. 넘어갔다 하면. 그래서 이 간격을 측정하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의 터빈 블레이드 교환하는 방법. 앞에서 앞측기 블레이드 교환하는 방법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터빈 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같은 모멘트 중량의 블레이드와 교체하여 장착할 수 있다. 그래서 모멘트 중량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앞측기 블레이드 교환 방법과 같이 설명드렸듯이 손상된 블레이드와 정반대에 위치한 블레이드를 같은 모멘트 중량을 가진 블레이드로 바꿔주면 됩니다. 또는 손상된 블레이드와 120도 떨어져서 3개의 블레이드를 같은 중량의 블레이드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터빈 블레이드는 엔진이 항공기 장착된 상태에서는 교환이 불가능하고, 정비 공장에서 교환한 후에 로터 균형 검사를 장치에서 한 다음에 수행해야 됩니다. 이게 아무 데서나 아무 곳에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아까 어디다? 공장, 오버홀, 창 정비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멘트 중량 균형을 갖는 한 쌍의 블레이드는 1번과 28번, 여기 뒤에 그림에 보면 54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번과 28번 매겨지고, 그 다음은 무거운 쌍으로서 2번과 29번 매겨집니다. 세 번째 무거운 쌍으로 3번과 30번으로 이렇게 매겨져서 54번까지 번호를 매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블레이드는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써져 있습니다. 1번 블레이드는 1번 디스크 옆에 장착되고, 나머지 블레이드는 터빈 디스크 후면에서 보아서 시계 방향으로 연속해서 장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블레이드 교환이 필요하다면 정반대 블레이드 역시 교환되어야 됩니다. 교환할 때 블레이드는 같은 부호여야 하나, 장탈된 블레이드와 같은 부호가 아니어도 됩니다. 상관없죠. 잠깐 나갔다 왔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앞에 설명드렸듯이, 자 보시면 여기 1번, 28번, 2번, 29번 이런 식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번호를 붙여서 54번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특정 엔진에 대해서 54번까지 있는데, 엔진에 따라서는 숫자가 더 증가될 수도 있고 더 감소될 수 있으니까 이건 꼭 54개가 모든 엔진이 54개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 해서 배웠고요. 여러분들 이제 가스터빈 엔진은 여기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고 다음 주에는 프로펠러나 헬기에 대해서 좀 배우고,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기사 준비를 시켜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어요.